안녕하세요. 오늘 읽는 책 화산도 읽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더디게 지나는 것 같네요. 이 화산도 읽기가. 네, 그래도 끝까지 가야죠. 혹시 화산도를 쭉 읽고 계신 우리 시청자 분들 계신지요? 계시죠? 네, 이제 다 와갑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품들 읽고 나면은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역사도 달라 보이고요, 제주도란 장소도 전혀 달라 보이고요, 그리고 인간들의 이 내면 풍경도 달라 보입니다. 저 사람의 사고의 수준이랄까, 힘이 어느 지점이 있는지도 조금씩 보일 겁니다. 이게 책을 읽고 난 뒤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면 선물이겠죠. 네, 화산도 오늘은 19장과 20장입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은 11, 12, 13 세 번이 남았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3회까지 잘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 시리즈는 톨스토이 걸작선을 여러분과 함께 볼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안나 까리나, 부활,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의 대장편 3부작을 오늘 읽는 책에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죠. 그러한 다음에 도스토옙스키로 이어갈까 합니다. 네, 그때 가봐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일단 그럴 예정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톨스토이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정말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19장과 20장입니다. 48년 9월 5일에서 9월 16일이네요. 19장은 제주가 배경입니다. 제주와 서울을 오간다 그랬죠. 중간에 목포가 있고요. 관음사에서 성내, 그리고 중산간 마을인데 남승지 시점입니다. 우리의 화산도는 이방근 시점과 남승지 시점, 이 두 개의 시점이 교차합니다. 그 점은 이제 익숙히 잘 아실 겁니다. 주요 등장인물을 보면 용백과 목포보살, 관음사에서 일하는 그 바보처럼 보이는 용백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 용백을 끊임없이 학대하는 목포보살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준호가 등장하고요. 이방근, 그리고 이유원, 이방근 동생이죠. 함대용이 있습니다. 이 남승지가 게릴라에 의한 게릴라의 처형을 목도합니다. 성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한라산에 있던 게릴라에 의해서 게릴라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 부엌키라는 이방근 집에서 일하는 하녀 있죠? 이 하녀가 게릴라 연락원이 됩니다. 뒷문을 통해서 남승지가 드나들죠. 이 뒷문이라는 이 장치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승지와 유원의 트럭 드라이브가 이어집니다. 이 남승지가 다시 상가마을로 가는데 유원이 함께 가죠. 물론 이 박삼봉이 운전한 트럭을 타고 갑니다. 중산간 마을에서 게릴라 회의가 열립니다. 게릴라들의 얘기들을 남승지 시점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제주 성내가 다시 배경이 되고요. 이방근의 시점입니다. 이태수, 이방근, 유원, 최용학, 오남주 기억하시죠? 양대선. 이 양대선이 누구냐면 오남주의 매형입니다. 매형. 이 오남주의 여동생이 서북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 사람입니다.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한대용이 있고요. 변상구, 새끼 횟집 송씨 등이 있습니다. 유원의 결혼 문제가 또 핵심 쟁점이 되고요. 오남준의 경우가 또 이게 됩니다. 서북과 결혼한 누이 동생을 둘러싸고 오남주의 분노, 그리고 이 오남주를 말리는 어머니, 그리고 이
오남준의 어머니를 찾아가는 이방근 등등 복잡한 얘기들이 얽혀 있습니다. 한대용과 변상구의 논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약서. 이 서약서는 뭐냐면은, 아버지 이태수와, 이방근, 이유원, 남매가 주고받는 겁니다. 이제 서울로 보내줄 테니까 결혼을 해라. 이런 서약서죠. 하숙집. 이제 이방근이 집을 나와서 하숙할 마음을 먹죠. 그리고 하숙집 주인 형기림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됩니다. 그다지 어려운 얘기들은 없습니다. 한대용과 변상구의 논쟁도 결국은 그 친일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이 문제는 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죠. 자, 그러면 본문 짧게 보겠습니다. 한라산의 장소성 문제입니다. 한라산에 깃들여 있는 그 역사적 사연들이 있죠. 신선들이 깃들기도 하고요. 또 이 게릴라들의 아픈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기도 하죠. 한라산의 장소성 관련지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과거 이조 시대에 제주 목사가 한라산에 오른 것은 화구호인 백록담에서 천제를 지내기 위해서였는데 길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되는 험난한 길에다 악천후로 한라산에 오르지 못할 때는 산천단에 재단을 만들고 천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 산천단은 우리 목탕영감이 머무는 곳이죠. 그 동굴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 화산도에서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셔야죠. 한라산의 봉우리들은 할머니 젖가슴, 그 자비로운 젖가슴을 발로 짓밟으며 함부로 한라산에 오르지 마라. 아, 한라산이여, 제주도민을 그리고 한라산으로 숨어든 우리들을 지켜주소서. 이 지리산도 그렇고요. 금강산도 그렇고요. 묘향산도 그렇고요. 덕유산도 그렇고요. 소백산도 그렇고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깃들지 않은 산이나 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현대사에서 한라산과 지리산은 각별하죠. 문학에서도 그렇고요. 아마 이 오멸 감독의 영화 지슬은 많은 분이 보셨을 겁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슬 정말 잘 만든 영화죠. 아마 이 화산도를 읽으시면서 이 지슬을 두 번쯤 보시면은 이 지슬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훌륭한지 다시 딱 와닿을 겁니다. 그와 함께 오성찬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작가인데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대단히 좀 아쉬운데 이 작가 오성찬의 작품들도 좋은 게 많습니다. 한라산 구절초를 비롯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오성찬의 소설 한라산 구절초를 영화 TV 문학관에서 만든 이제 이 드라마로 만든 게 있습니다. 한라산이라는 작품인데요. 유튜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죠. 이 소 한 마리를 두고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한번 보시죠. 이 제주도에서는 소를 놔서 먹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소가 가끔씩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소를 방목했던 거예요. 소를 풀어놓고 그냥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쯤에 소를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 소들이 이제 살이 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겨울이 되면은 몰고 오는 겁니다. 그 목동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기영 선생의 이 소설, 또 이 목동 할아버지를 모델로 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라산과 관련된 이 기억들을 소설로 쓴 작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성찬 작가의 이 한라산 구절초를 원작으로 한 영화 한라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장소성을 강조하는데요. 이 그 장소에 깃든 사연들뿐만 아니고 그 바람 냄새, 그리고 그 공간이 갖는 의미들, 그죠? 그리고 자연의 그 식생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의 모습들, 풍습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화산도를 함께 하시는 이 많은 분들은 제주도에 가시면은 제주도가 전혀 다르게 와 닿을 겁니다.
한라산을 바라볼 때, 공항에서 내려서 한라산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과 게릴라 사이의 거리인데, 이 게릴라들은 대부분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이성훈 얘기를 할 텐데요. 제주도에서 함께 살면서 제주도를 이 지옥의 시간으로 몰아넣은 이 서북과의 싸움, 그리고 그 서북을 지원하는 미 군정과의 싸움에 나섰던 게릴라들과 남로당 조직책들, 이 당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다릅니다. 감각이 전혀 달라요. 우리 이병주가 쓴 지리산을 읽어도 그렇잖아요. 당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이 게릴라로 살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폭력이 없고 모두가 함께 나누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실천하는 사람들과 당에서 이념으로 배운 자들은 다릅니다. 이런 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이 화산도에서는 제주도당의 상급 조직인 전남당위원회 조직책인 주암욱이라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주암욱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이 게릴라 대장 이성훈과 대립합니다. 이 주암욱에는 머리만 살아있는 자예요. 이론으로만 바삭한 사람입니다. 실제 삶의 감각들, 제주도 사람들이 왜 싸우는지, 어떻게 삶을 함께 하는지, 어떻게 이런 힘겨운 삶들 함께 나가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대립할 수밖에. 이 이성훈 꼭 찾아보십시오. 이성훈의 모델이 누구냐면 이덕구입니다. 이덕구. 따라해보세요. 이덕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주도가 낳은 정말 뛰어난 혁명가입니다. 마지막 그 이덕구가 죽은 모습들 맨 마지막에 나중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구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이덕구 산전, 이덕구가 싸웠던 자리를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을 잘 아는 분의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찾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4.3 평화공원 그 기념관에 이덕구 산전의 이 흔적들이 있습니다. 깨진 솥단지가 남아있죠. 이성훈,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정말 전설 같은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사랑했다고 하죠. 이런 당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많이 다릅니다. 무기의 배분을 둘러싸고 얘기하는 건데요. 당연히 무기가 있으면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그 나누는 방법을 둘러싸고 논쟁이 펼쳐집니다. 무기의 배분은 유격부대 전체의 장비 정돈으로 유격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의 결정인데도 이것저것 자유주의적 의견이 많고 규율이 느슨해져 있다. 이것은 모든 주관주의의 관념론으로 동지들은 전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주관론으로는 개들 싸움밖에 안 된다. 혁명은 총포에서 일어난다. 피로써 혁명을 쟁취하겠다는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쟁 없이 달성된, 피해 혁명 없이 달성된 혁명이 동서고금에 있는가? 혁명의 깃발, 적기는 혁명의 정렬, 불꽃이고 피의 색이다. 이렇게 얘기한 주암욱이라는 조직책에 말은 좋은데 입만 번지를 한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게릴라들에게 조직책 주암욱에는 왠지 모르게 거부감을 주는 인간으로 다가옵니다. 이 이성훈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확도병 출신이면서 교사이기도 하고요. 권총 서기의 명수고요. 그리고 게릴라들을 정말 이념적으로 아니고 살갑게 삶의 동지로서 함께 삶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합니다. 전혀 다르죠. 이성훈, 이덕구가 인물이라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덕구가 관덕정 광장에서 참담하게 처형당하거든요. 그 처형당한 장면들을 우리 이방근이 지켜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뒤에 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때늦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 문제는 화산도에서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테마 중에 하나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어렵게 통과하죠. 48년 9월이죠. 통과하는데 이게 그 방해 공작 때문에 49년은 접어들어서 유야무야 돼버립니다. 정말 통한의 시간이었죠. 48년, 49년.
보겠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근은 이들 법원의 엉성한 내용을 보고 하고 한숨을 크게 쉬면서 담배 한 대를 천천히 피웠던 것이다. 분노를 넘어서고 있었다. 무관심하게 넘기려 해도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조가 된 뒤 조개를 캐는 식으로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해방 직후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할 일을 일본 패배로부터 3년 미 군정하에서 온존해온 친일 세력은 정부를 비롯해 이 사회의 거의 모든 기구에 벌써 침투해버린 것이다. 경찰, 군대, 모든 기구의 행정, 모든 기구에 침투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전체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해야 하는 건가? 어쨌든 엉성하기는 해도 일단은 법적으로 친일파 숙청의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49년 1월이 되면은 최남선, 이광수, 최린 이런 사람들이 체포되는 모습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죠. 가능할까? 이 기연과 미연과 회의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일 세력들, 이승만과 이 미군을 뒷배로 둔 친일 그 세력들의 대대적인 공작과 반격에 의해서 유야무야 돼버리고 맙니다. 49년 말에 이르러서는 결국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폐기되고 말죠. 그리고 그 이후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바와 같습니다. 화산도를 읽을 때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 친일 문제는 아주 중요한 테마라는 것, 주제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웨터, 포옹, 감정의 경랑. 이 화산도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감정선을 깊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끝까지 회의하고요. 그리고 감정의 격동, 경랑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게릴라 남승지와 음악을 공부하는 이 대학생 이 유원의 사랑이죠. 이 감정을 팽개치지 않는 이 혁명적 사유, 혁명의 상상,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당 조직위원이나 당에서는 감정을 주관적이라고 해서 다 포기하라고 그러죠. 팽개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혁명은 앙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밖에 남지 않습니다. 혁명에 대한 새로운 사유는 사랑과 함께 이 혁명을 고민할 때 비로소 깊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신좌파의 상상력의 핵심 근거이기도 합니다. 혁명과 사랑의 문제 말이죠. 우리 김석범 선생은 이 화산도라는 작품에서 남승지, 혁명과 남승지와 이 여성, 그 음악을 공부한 여성입니다. 음악을 공부한 여성, 이유원을 내세워서 사랑과 혁명이라는 테마를 깊이 파고듭니다. 이런 점을 주목해서 봐야죠. 유원과 승지의 트럭 드라이브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둘이 알싸한 사랑에 취합니다.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풀숲으로 쓰러졌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어찌하면 되는가? 뭐 하는 거예요? 목소리 올렸다. 그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난 유원의 결혼을 파기하려 하고 있다. 비열한 인간이다. 그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밀어붙였다. 이 유원은 지금 채용학과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죠. 이 유원과 이방근은 함께 작전을 펴죠. 채용학과의 결혼을 파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또 뒤에 이어집니다. 여기가 어딘가?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뭔가 이 율림은 그녀의 심장이 춤추고 있었다. 둥탁한 총성이 계곡 밑에서 울린다. 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장면들. 그리고 이 혁명과 남승지의 고뇌들도 나란히 함께 보시죠. 이 상호 변환 과정이죠. 남승지는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혁명을 다시 사고하고요. 그리고 이유원이라는 이 대학생은 음악과 이 사랑을 통해서 혁명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게 삐라 사건하고 또 연결될 겁니다. 스웨터, 포옹, 감정의 경락.
제목 잘 잡았죠. 스웨터는 이 의원이 남승지를 위해서 짜준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유달현의 일본행, 유다의 탄생. 배신자가 있다 그랬죠. 이 유달현이라는 인물 주목해야 됩니다. 문제적이죠. 유달현은 다다음 시간쯤에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달현이 일본행을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일본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것 같다. 라는 정보를 얻는 것이죠. 섬을 탈출한다는 것은 이 명부를, 성내 지구 조직원의 명부를 적에게 팔아 넘겼다는 것인가? 이 삐라 사건 때문에 성내 조직원들이 대량 체포되거나 살해당하기도 하죠. 그 이면에 유달현이 있다는 그 의심을 지우지 못합니다. 유달현이 조직원이었으니까, 조직책이었으니까 이 조직원들의 이 명단을 저쪽에 넘겼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넘기고서는 3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지금 일본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찌할 것인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유달현에 대해서. 이방근은 공산주의적이라고 말한 맥락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유다가 된 것인가? 그러니까 유달현이 이방근을 두고 이방근은 공산주의적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공산주의 이념, 당의 이념에 충성한 것처럼 보였던 유달현. 그 전에는 일본 제국주의 이념에 충성했던 자죠. 이 이념에 기회주의적으로 휘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이게 문제죠.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이건 유달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자, 양준호와 대화하는 부분 볼까요? 유다의 탄생입니까? 양준호가 담배를 제때를 끄고 말했다. 유다. 이방근은 혼자서 중얼거리더니 말했다. 만일 유다라면 어떻게 하겠나? 일본으로 도망가게 할 수는 없겠지요.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일호라는 배가 있죠? 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갈 예정인데 이 부산으로 가는 뱃길에 유달현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화산도 읽기 10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유달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남승지와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지 흥미진진합니다. 이 후반부에 이르렀을 때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특히 12권이 앞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잘 읽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권 지났고요. 9권 후반부 10권, 11권, 12권 10권, 11권, 12권 남았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네, 오늘을 읽는 책의 특별 기획, 김석범의 화산도를 읽는다 10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